우리는 6.25 전쟁에 대해서 제멋대로 알고 있다. 국제적, 세대적 인식의 차이, 끝나지 않은 전쟁. 6.25 전쟁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종결된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지형을 규정하고 관련국들의 국가 정체성과 대외 정책에 깊숙이 각인된 살아있는 분쟁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전면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로 인해 전쟁은 법적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며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불안정한 휴전 상태는 그 자체로 다양한 해석과 갈등의 원천이 되었다. 따라서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은 단일하지 않다. 그것은 각국의 국가적 이해관계, 이데올로기적 대립, 그리고 세대의 교체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경합하는 역동적인 장창이다. 이 보고서는 공식 정보 발표, 기밀 해제된 외교 문서, 각국의 교과서 분석, 여론조사 데이터, 그리고 학술 연구를 종합하여 이러한 경쟁적 서사들을 심층적으로 해부하고자 한다. 제1부 참전 당사국 상호 양립 불가능한 역사. 제안자. 대한민국 자유를 위한 투쟁과 분단의 상은 공식 서사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쟁.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역사 서사에서 6.25 전쟁은 북한 공산 집단의 불법적이고 기습적인 남침 폭풍 작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방어, 전쟁으로 규정된다. 기서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유엔의 정당한 개입을 강조한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애국자로 거듭났으며 이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관점에서 전쟁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국민적 통합을 이루고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을 거듭나는 계기가 된 시련이자 용광로였다. 이러한 공식 서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전쟁의 원인을 북한의 명백한 침략 행위로 한정함으로써 전후 대한민국 사회의 정체성을 반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두 기둥 위에 세울 수 있었다. 기은 신생 독립국으로서 국가적 구심점이 필요했던 당시 상황에서 내부의 이념적 갈등을 잠재우고 국민을 단결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전쟁의 참상을 딛고 일어선 경제성장 원조를 얻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온 이러한 서사에 자부심을 더하며 전쟁 극복의 경험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켰다. 로 맺어진 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원. 6.25 전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미동맹의 출발점이다. 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대전각서. 는 군사동맹의 실질적 시작이었으며 이는 이후 한미연합사 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전쟁을 통해 혈맹 관계를 구축한 양국은 정전협정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맹을 제도화했다. 미국은 이 조약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 원조와 한국군 증강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은 전후 복구와 국가 안보의 결정적인 보증 수표가 되었다. 따라서 6.25 전쟁은 한국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의든 결정적 계기로 인식된다. 정전협정의 역설 서명하지 않은 당사자. 6.25 전쟁의 유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대한민국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토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북진 통일을 이루기 전에는 전쟁을 멈출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근휴전 협상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등 협상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정전협정은 유엔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3자 간에 서명되었고 대한민국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다. 이 역사적 사실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법적으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현상 유지를 규정하는 핵심 문서에 직접적인 구속을 받지 않는 독특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즉,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군사적 기술적 문제는 정전협정의 트류엔 군사령부의 관할에 맡겨둔 한편 정치경제적 차원에서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북한과 독자적인 대화와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남북 관계가 군사적 대치와 정치적 대화라는 이중적 트랙 위에서 전개된 배경이 되었다. 전쟁이라는 국가적 시련. 대한민국의 공식 서사에서 6.25 전쟁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국가를 단련시킨 국가적 시련 크루스버으로 자리매김한다. 전쟁의 참화에 함께 맞서 싸우면서 진정한 국민적 일체감이 형성되었고 국난 앞에서 단합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다고 평가된다. 전쟁 중에도 피난학교와 전시연합대학을 운영하며 교육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경험은 국가 재건의 의지를 상징하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이처럼 6.25 전쟁은 파괴와 상실의 기억인 동시에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서사의 출발점으로 기억되고 있다. 제2장 북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공식 서사 미제의 맞선 방어적 승리. 북한의 공식적이고 절대적인 역사관에서 6.25 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이승만 괴뢰도당의 야만적인 북침에 맞서 공화국을 수호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다. 북한은 이 전쟁을 6.25 전쟁이나 한국 전쟁이라 부르지 않고 오직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칭한다. 지서사에서 북한은 침략자가 아니라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피해자이자 영웅적인 승리자이다.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은
전승절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명절로 기념되며 이는 세계 최강 미군이 주도하는 16개국 연합군을 격퇴하고 공화국을 지켜낸 위대한 승리의 날로 선전된다. 명칭의 모순, 해방과 수호. 그러나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명칭 자체는 북한의 북침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전쟁이 북한의 주장대로 남한과 미국의 침략에 맞선 방어 전쟁이었다면 그 명칭은 조국수호 전쟁이 되어야 마땅하다. 해방이라는 단어는 억압받는 대상을 구출하여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는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그곳을 무력으로 해방시키려 했다는 공격적 의도를 스스로 드러내는 셈이다. 이처럼 명칭에 담긴 모순은 북한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선전임을 명백히 보여주며 전쟁의 본질이 남한을 적과 통일하기 위한 남침이었음을 자인하는 역설적인 증거가 된다. 체제 정당성의 기둥 김일성 우상화와 역사 왜곡. 조국해방전쟁 서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 우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다. 특히 1967년 김일성이 유일지배 체제를 확립한 이후 북한의 역사 교육은 체계적으로 왜곡되기 시작했다. 이 시점을 전후로 교과서 내용은 극적으로 변화한다. 1967년 이전 교과서에서는 전쟁 승리의 주체가 공화국 정부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으로 기술되고 김일성은 당의 수반 정도로 언급되지만 1967년 이후에는 전쟁 승리의 모든 공로가 오롯이 김일성 개인의 천재적인 군사 전략과 영도 덕분인 것으로 바뀐다. 이러한 역사 재구성은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 김일성이 자신의 반대파를 모두 숙청하고 주체 사상을 내세워 절대 권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쟁 승리가 소련이나 중국의 도움 덕분이라는 사실은 그의 유일 영도 체제의 걸림돌이 되었다. 따라서 소련과 중국의 결정적인 역할은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삭제되었고 그 자리는 김일성 개인에 대한 신격화된 찬양으로 채워졌다. 교과서에서 김일성은 단순히 전쟁 영웅을 넘어 인민을 구원한 구원자이자 절대적으로 옳은 용도를 내리는 신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교육과 세뇌 반미주의와 적개심의 내면화. 조국해방전쟁에 대한 왜곡된 역사는 북한 주민, 특히 군인과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인 수령 충성심과 극단적인 반미 반매, 적개심을 주입하는 가장 강력한 세뇌 도구로 활용된다.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자아 발달이 아닌 당과 수령을 위해 헌신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둔다. 특히 역사 교육에서는 미국을 철천지원수로 규정하고 미군이 저질렀다는 만행신 천학살 사건 등을 극도로 잔인하고 충격적인 시각 자료와 서술을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시킨다. 교과서에는 배때기를 찔다, 피바다와 같은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되며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을 정서적으로 내면화시킨다. 이처럼 조국해방전쟁의 기억은 북한에서 선군 정치와 같은 군사 우선주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적대감을 유지하며 주민들의 고난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완전한 정보 통제 속에서 길러진 북한 주민, 특히 탈북민들이 외부 세계에서 진실을 마주했을 때 겪는 정체성의 혼란은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제2부 강대국들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제세장, 미국이 잊혀진 전쟁과 공산주의에 대한 첫 저항, 잊혀진 전쟁의 역설. 미국 역사에서 6.25 전쟁은 하나의 역설로 존재한다. 36,000명이 넘는 미군이 전사하고 냉전시대 최초의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중의 기억 속에서 이 전쟁은 종종 잊혀진 전쟁의 Forgotten War로 불리며 희미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망각에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 첫째, 역사적 시점의 문제이다. 6.25 전쟁은 명분과 승리가 분명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좋은 전쟁 Good War과 미국 사회의 깊은 분열과 트라우마를 남긴 베트남 전쟁 사이에 끼어 있어 뚜렷한 문화적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둘째, 모호한 전쟁의 결말이다. 전쟁은 완전한 승리나 패배가 아닌 교착 상태에서의 정전으로 끝났다. 긴 승전 퍼레이드로 기념할 수도 패전의 교훈으로 성찰할 수도 없는 애매한 결과를 낳았고 대중적 서사로 각색되기 어려운 요인이 되었다. 셋째, 제한된 전쟁 목표이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 및 중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국내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 전쟁을 총력전도 더 워이 아닌 경찰활동 폴리스 액션으로 의도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전쟁의 중요성을 축소시킨 결과를 낳았다. 넷째, 미디어 환경의 차이이다. 베트남 전쟁이 텔레비전을 통해 안방까지 생생하게 중계된 미디어 전쟁이었던 반면 6.25 전쟁은 라디오와 극장용 뉴스로 주로 보도되어 대중에게 미친 시각적, 정서적 충격이 덜했다. 전략적 중요성 봉쇄 정책의 첫 시험대. 그러나 정책 결정자들에게 6.25 전쟁은 결코 잊힌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팽창을 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트루먼 독트린과 봉쇄 정책 컨테인먼트 폴리시를 실제로 시험한 첫 번째 중대 사건이었다. 이 전쟁은 미국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구 반대편의 전쟁에도 기꺼이 개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국방 예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유럽 방위를 위한 NATO의 군사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등 미국의 전후 세계 전략이 완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에서는 전쟁의 발발이 미국의 군산복 합체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전 세계적인 군사적 패권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국이 전쟁을 의도적으로 유발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지만 전쟁이라는 기회를 통해 냉전기 군비 증강과 글로벌 군사 기지망 확충이라는 기존의 전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즉, 전쟁의 흑막은 그 기원이 아니라 미국이 전쟁이 제공한 기회를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했는가에 있다는 시각이다. 최근의 재조명, 최근 들어 잊혀진 전쟁은 다시 기억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참전용사들의 고령화와 함께 그들의 희생을 기리려는 사회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역사적 함의가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6.25 전쟁을 미국에 맞선 승리로 적극 선전하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이 전쟁을 공산주의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켜낸 첫 전투로 다시 부각시키며 현재의 지정학적 경쟁에 대한 역사적 명분을 강화하고 있다. 제4장 중화인민공화국 항미원조 항매연자오 전쟁 공식 서사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돕다. 중국이 6.25 전쟁을 기억하고 서술하는 방식의 핵심은 항미원조 보가위국 항매연자오바오자웨이고 즉 미국에 대항하여 조선을 돕고 집과 나라를 지킨다는 구호에 집약되어 있다. 중국의 공식 명칭은 항미원도 전쟁이며 이는 자국의 참전이 북한이라는 동지를 돕고 미국의 침략이 자국 국경까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어적 조치였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 서사는 전쟁의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에 돌린다. 중국의 역사 교과서를 비롯한 공식 선전물들은 북한의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처리한다. 대신 전쟁이 조선 내전으로 시작되었는데 미국이 여기에 난폭하게 파병하여 침략함으로써 전쟁이 국제화되었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내전 프레임은 전쟁 발발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미국에 전가하고 자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매우 교묘하고 효과적인 서사 전략이다. 미국과의 전쟁, 한국은 없다. 항미원조 서사에서 전쟁의 주된 상대는 미국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괴뢰 또는 주고로 묘사될 뿐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전쟁은 갓 수립된 신생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맞서 싸워 패배시키지 않고 부승부를 이끌어낸 입국리고의 전쟁으로 기억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제국주의에 시달렸던 100년의 치욕을 씻고 국제 무대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했다는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한다. 이러한 서사 전략의 정교함은 전쟁의 시점을 분리하는 데서 드러난다. 중국의 한 기자가 항미원조 전쟁은 1950년 10월 19일에 시작됐다. 한국 전쟁은 언제 시작된 것인가? 라고 질문한 일화는 이 전략의 핵심을 보여준다. 중국은 자국군이 압록강을 건넌 10월을 항미원조 전쟁의 시작점으로 설정함으로써 6월 25일에 시작된 북한의 남침 행위와 자국의 참전을 개념적으로 분리한다. 6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내전으로 규정하고 이 내전에 개입한 미국을 침략자로 만든 뒤 자국의 10월 참전은 그 미국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침략을 도왔다는 비판을 피하면서도 북한을 지원하고 미국과 싸웠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역사적 수사학이다. 현대적 효용성 미중 경쟁과 애국주의 항미원조 서사는 시진핑 시대에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 정부는 항미원조 전쟁을 미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위대한 승리로 적극 소환하여 국내적 결속을 다지고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핵심적인 이데올로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장진호 장징호와 같은 대규모 국책 영화 제작과 대대적인 70주년 기념행사는 이러한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역사적 기억이 현재의 지정학적 필요에 따라 어떻게 동원되고 재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공간에서는 소분홍샤오펑헝으로 불리는 국수주의적 네티즌들이 항미원조 서사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정부의 선전이 대중의 민족주의 감정과 결합하여 증폭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제3부 주변부와 국제사회의 다양한 역할과 유산 제5장 소련-러시아 배후의 설계자 냉전 시대의 공식 입장 그럴듯한 부인 냉전 기간 동안 소련은 6.25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전면 부인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조선인들 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기밀문서들이 대거 공개되면서 전쟁의 배후에 소련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침략의 설계자 이제는 이오시프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탱크, 야포, 전투기 등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군사 장비와 군사 고문단을 제공했다는 것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김일성은 1949년부터 끈질기게 스탈린에게 남침 승인을 요청했으며 48번의 요청 끝에 마침내 1950년 초승인을 얻어냈다. 스탈린은 중국의 국공내전이 공산당의 승리로 끝나고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통해 한반도를 자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이상을 주자 비로소 김일성의 계획에 청신호를 보냈다. 스탈린의 전략적 계산과 유엔 불참설 스탈린의 동기는 매우 복잡하고 냉소적인 지정학적 계산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가설은 스탈린이 의도적으로 소련 대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 불참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계략이었다는 분석으로 스탈린이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에게 보낸 기밀 서신이 공개되면서 강력한 근거를 얻었다. 이 서신에서 스탈린은 소련의 불참이 미국으로 하여금 유엔의 깃발 아래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만들어 아시아의 수렁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음을 시사했다.
스탈린의 다층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미국의 힘 빼기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자원을 한반도에 묶어둠으로써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늦추려 했다. 둘째, 중국 견제 및 약화 신생 공산 국가인 중국을 미국과의 전쟁에 끌어들여 양측을 모두 소모시키고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려 했다. 이는 전형적인 이재주의 전략이었다. 셋째, 전쟁의 장기화 스탈린은 자신의 생전의 휴전 협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며 전쟁을 장기화시키려 했다. 미국과 중국을 소모전에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으며 실제로 그의 사망 직후인 1953년 3월부터 휴전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이 모든 정황은 스탈린이 전쟁의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자신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모든 참전국을 희생시킨 냉혹한 설계자였음을 보여준다. 현대 러시아의 입장 변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오랫동안 6.25 전쟁 개입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독립을 위한 힘든 투쟁을 벌일 때 소련 조종사 1000명이 참전해 수백 명이 목숨을 바쳤다고 언급하며 소련의 참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긴 수십 년간의 공식적인 부인을 끝내는 중대한 입장 변화이다. 이러한 인정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확인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과거의 반미 공동투쟁을 소환하여 현재의 새로운 반서방 연대를 정당화하려는 지정학적 의도가 담긴 정치적 행위로 분석된다. 제6장 일본 예기치 않은 수혜자. 한국전쟁 특수대슈.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군 정하에서 경제적 가탄에 시달리던 일본에게 6.25 전쟁은 하늘이 내린 선물과도 같았다. 미국은 일본을 전쟁 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병참 및 보급 기지로 활용했고 군용 차량 수리, 군복 생산, 탄약 제조 등 막대한 양의 특수 조달 태슈, 저크조 물량을 쏟아부었다. 이 한국전쟁 특수는 일본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훗날 일본의 경제 기적을 이끈 결정적인 종잣돈이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비공식적 참전과 후방기지 역할. 공식적으로 평화헌법 아래 군대를 보유할 수 없었던 일본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전쟁에 깊숙이 관여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구 일본의 군 출신들로 구성된 소에서 하이부대를 파견하여 유엔군의 상륙 작전을 위해 북한 연안의 기뢰를 제거하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 성공의 이면에는 이들의 비밀스러운 활동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1명의 일본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유엔군의 발진, 보급, 휴식,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주권 회복과 재무장의 기폭제. 6.25 전쟁은 일본의 전후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냉전이 아시아에서 열전으로 비화하자 미국은 일본을 안정적인 동맹국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의 주권 회복을 서둘렀다. 그 결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고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편입되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공백을 우려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경찰의 리베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일본 자위대의 직접적인 전신으로서 사실상 일본 재무장의 첫걸음이었다. 이처럼 6.25 전쟁은 일본의 경제 부흥, 주권 회복, 재무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전환을 동시에 촉발한 기폭제였다. 일본 교과서의 시각 자기중심적 서술. 일본의 역사 교과서들은 6.25 전쟁 자체의 원인이나 한국인들의 고통보다는 전쟁이 일본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뚜렷하다. 전쟁 특수로 인한 경제 부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재무장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런 서술은 대체로 일본을 역사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위치시키는 외일론과의 인론적 관점에 기반한다. 즉, 일본의 재무장이나 전쟁 협력은 미국의 점령 정책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일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축소하고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웃 국가의 비극을 발판으로 자국이 부흥했다는 불편한 진실과 패전 직후 또 다른 전쟁에 비공식적으로 남아 관여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평화국가라는 전후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중심적이고 방어적인 기억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제7자. 유엔과 제3세계 침략에 대한 국제적 대응, 집단안보 체제의 첫 시험. 6.25 전쟁은 유엔 역사상 침략 행위를 격퇴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승인한 최초이자 사실상 유일무이한 사례로 유엔 헌장에 명시된 집단안보 Collective Security 원칙의 중대한 시험대였다. 소련의 불참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82, 83, 84호에 따라 16개국이 전투부대를 6개국이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여 유엔의 깃발 아래 연합군을 구성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침략 행위가 국제평화 전체에 대한 위협이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영국의 역할과 영연방의 참전.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병력을 파견한 국가는 영국이었다. 영국은 총 5만 6천여 명의 육해군 및 해병대 병력을 파견했으며 이은 유엔군의 노력이 단순히 미국의 단독 행동이 아닌 진정한 국제적 연대임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영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진빚을 갚는다는 부채감과 침략 행위를 용납할 경우
국제 질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신속하게 파병을 결정했다. 또한 영국은 중공군 참전 이후 확전을 우려하여 비무장지대 DMZ 설치를 통한 조기 종전을 제한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영국의 참전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의 참전을 이끌어낸 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구촌의 연대. 유엔군의 구성은 그야말로 전 지구적이었다. 유럽의 영국, 프랑스, 터키, 그리스, 베네룩스 3국, 북미의 캐나다, 중남미의 콜롬비아, 아시아의 필리핀, 태국,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연바, 오세아니아의 호주, 뉴질랜드 등 모든 대륙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참전했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자신의 최정예 친위대를 파견했으며 콜롬비아는 미주 대륙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보냈다. 지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소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대외 관계에서 특별한 유대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제4부 국내의 전쟁 대한민국 내 세대 갈등 제8장 대한민국 내 세대별 인식의 균열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은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전쟁을 직접 겪었는지 혹은 어떤 시대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았는지에 따라 세대별로 뚜렷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전쟁의 직접적인 경험과 냉전 시대의 강렬한 이데올로기 교육의 영향력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특히 1980년대 이후 출생한 MZ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전쟁과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참전 전후 세대 노년층, 전쟁의 참상과 가난, 이념 대립의 공포를 직접 겪거나 부모 세대로부터 생생하게 전해들은 세대이다. 지들에게 6.25 전쟁은 책 속의 역사가 아닌 삶을 송두리째 바꾼 개인적 트라우마이자 민족적 비극이다. 따라서 이 세대는 북한에 대한 깊은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반공 이데올로기가 매우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지들에게 통일은 이산가족의 한을 풀고 민족의 비극을 끝내야 하는 지상 과제이지만 그 방식은 북한 공산 정권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안보 최우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서퍼민주화 세대 중장년층 베이비붐 X세대 국가 주도의 강력한 반공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세대이다. 전쟁을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학교와 사회 전반에 걸쳐 북괴의 만행과 전쟁의 비극을 끊임없이 학습하며 이전 세대의 이념적 틀을 상당 부분 계승했다. 기세대의 주된 시대적 과업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발전과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민주화 투쟁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에 대해 안보적 경계심을 유지하면서도 1990년대 탈냉전과 2000년대 햇볕 정책을 경험하며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세대이다. 탈냉전 세대 청년층 MZ세대 소련의 붕괴 이후 민주화되고 풍요로워진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세대이다. 지들에게 6.25 전쟁은 교과서에서 배운 먼 과거의 사건일 뿐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아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는 이 세대에서 전쟁 발발 책임 주체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이전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이전 세대가 통일을 민족적 당위로 여겼던 것과 달리 MZ세대는 통일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더 크게 우려한다. 극심한 취업난과 자산 가격 급등 등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이들에게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미래에 닥칠지 모를 거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이들의 정보 습득 방식의 변화도 인식 차이를 심화시킨다. 이전 세대가 국가가 통제하는 교과서와 언론을 통해 통일된 정보를 얻었던 반면 MZ세대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파편화되고 때로는 자극적인 정보를 주로 접한다. 이는 북한에 대한 일관된 시각보다는 무관심, 혐오, 동정 등 개인의 미디어 소비 습관에 따라 극단적으로 나뉘는 인식의 파편화를 낳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세대 간의 균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민족주의적 당위성이 약화되면서 청년 세대의 인식은 이념이 아닌 경제적 실리에 기반하여 재편되고 있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과 통일 논의의 방향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결론 살아있는 역사, 경쟁하는 미래. 본보고서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은 단일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각 행위자의 현재적 필요와 미래 전략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기억의 전쟁터이다. 남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참전 당사자에게 전쟁의 기억은 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이룬 핵심적인 신화이다. 한쪽은 자유수호의 성전으로 다른 한쪽은 미제에 맞선 승리의 서사로 이를 기억하며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에게 전쟁은 더 큰 지정학적 서사의 한 장장이며 그 기억은 현재의 경쟁 구도 속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동원된다. 일본에게 전쟁은 패전의 잿더미 속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부활하는 예기치 않은 기회로 기억되며 그 이면의 도의적 책임은 애써 외면된다. 유엔 참전국들에게는 국제적 침략에 맞서 집단안보의 원칙을 실현한 숭고한 희생으로 기록된다. 이처럼 서로 양립 불가능한 기억들이 70년 넘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기억의 지정학 속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변화는 대한민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쟁의 직접적 경험이 풍화되고 냉전의 이데올로기 대신 경제적 생존 논리를 앞서는 세대가 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전쟁과 분단, 통일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념의 시대에서 신리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내부적 변화야말로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결국 6.25 전쟁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탐구하는 학문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동북아의 깊이 뿌리내린 갈등의 구조를 이해하고 지속되는 동맹과 적대의 논리를 파악하며 한반도의 가능한 미래들을 전망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기억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 향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